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병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푸른 새벽빛 속에서 이미숙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15년간 가족 사업을 일구며 번창시켰던 그 강인한 어머니는 이제 병마에 지친 모습으로 누워 있었죠. 딸 지원만이 병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미숙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볍게 흘러나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비밀이 새벽 안개처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미숙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오래도록 감추어왔던 진실의 무게를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 말이죠. 어제 날 찾아온 회장님은 꿈이 아니었어. 그분은 잊지 않았어. 지원의 가슴 속에 의문이 번졌습니다. 회장님, 어떤 회장님? 병세가 악화된 어머니의 헛소리일까요? 아니면 지원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 소리가 갑자기 길게 늘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죠. 오전 5시 17분 사망 확인합니다. 현실은 차갑게 지원을 덮쳤어요. 마치 한겨울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원은 어머니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어요. 엄마, 잘 가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제야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순간 지원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죠. 이제 그녀는 혼자였으니까요.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 홀로 남겨진 작은 배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장례식장은 적막했어요. 한때 대기업을 이끌었던 여성의 장례식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조문객이 적었습니다. 오빠 태준과 그의 아내 유나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장례식장에 잠깐 들러 형식적인 인사만 남기고 떠났죠. 지원은 상주로서 검은 상복을 입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 몇 명과 지원의 지인들이 전부였던 장례식장은 마치 버려진 정원같이 쓸쓸했어요. 어머니의 영정 앞에 피어있는 국화꽃도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지원은 너무 지쳐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들어섰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위엄이 넘쳤습니다. 마치 높은 산의 정상에 우뚝 선 소나무처럼 당당하고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죠. 노신사는 조용히 조문객 명부에 이름을 적었어요. 지원은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노신사는 영정 앞에 서서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잃은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조문을 마친 노신사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지원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혹시 노신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신 하얀 장미한 송이와 명함을 놓고 떠났습니다. 지원은 명함을 집어들었죠. DS그룹 회장 박성우라는 이름이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DS그룹이라면 한국 최대의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마치 번개가 내리친 것처럼 지원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는 평생 소박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대기업 회장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원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노신사의 모습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떠오른 의문을 쉽게 지울 수 없었죠. 지원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의 임종 때 들었던 말과 오늘 나타난 노신사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오빠였어요. 태주는 전화로 회사 비품들을 어머니 집에서 빼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그 무심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가시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원은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장, 서랍, 책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일은 마치 어머니의 인생을 다시 걷는 것 같았어요. 작은 보석함을 정리하던 중
지원은 바닥에 숨겨진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어요.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죠. 미숙은 사진 속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한 젊은 남자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 남자는 장례식장에 왔던 박성우 회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미숙과 성우가 함께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배경에는 DS전자 창립식이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수수께끼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알기 위해 지원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 김 여사를 찾아갔어요. 김 여사는 지원을 보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간직해 온 비밀의 무게에 짓눌린 듯했죠.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김 여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김 여사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숙은 사실 DS그룹의 공동 창립자였다는 거예요. 대학 시절부터 전자공학을 전공했던 미숙은 친구 박성호와 함께 전자회사의 기초를 다졌던 것이죠. 하지만 결혼 후 내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망쳤어.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해라며 강제로 주식을 넘기게 했지. 김 여사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내 어머니는 모든 지분을 빼앗겼고 너희를 키우기 위해 침묵했단다. 지원은 충격으로 말을 잊었어요. 평생 소박하게 살았던 어머니의 모습 뒤에 이런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니. 마치 평범한 돌 속에 숨겨진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 일주일 후 지원은 DS그룹 법무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성우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로 안내된 지원은 긴장으로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마치 높은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찔한 기분이었죠. 박성우는 창가에 서 있다가 지원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닮았군. 내 어머니와 똑같은 눈이야. 회장의 책상 위에는 젊은 시절 미숙과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제야 어머니와 박성우의 관계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이었음을 직감했어요.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 사이에 깊은 정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와 나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꿈을 키웠지. 박성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DS전자의 공동 창업자였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박성우는 말을 멈추고 서류 한 뭉치를 지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30년 동안 비밀리에 유지해온 지분 계약이야. 우리는 비밀리에 약정을 맺었지. 표면적으로는 내 어머니가 모든 지분을 넘긴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DS그룹의 30%가 여전히 미숙의 것이었어. 지원은 서류를 보며 숨이 막혔어요.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들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유언에 따라 모든 지분은 태준이 아닌 지원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죠. 왜 어머니는 오빠가 아닌 저에게?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우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내 오빠는 어머니가 아플 때 외면했지. 미숙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태준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병문 안조차 거의 오지 않았어. 지원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깊은 연민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마치 한 번에 여러 개의 파도에 휩쓸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박성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불치병 판정을 받았어. 6개월 정도 남았지. 그동안 내가 DS그룹의 일을 배웠으면 해. 내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지원은 평범한 마케팅 매니저에서 하루아침에 재벌 그룹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마치 체스 게임처럼 모든 말을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태준에게는 DS그룹의 하위직 사원으로 입사했다고만 알렸죠. 태준은 의외로 반가워했어요. DS그룹이라면 우리 회사의 경쟁사인데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 태준의 말에 지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달콤한 독이 담긴 사과를 권하는 것 같았죠. 자신의 이기심으로 어머니를 외면했던 오빠는 이제 여동생마저 이용하려 했어요.
태준의 회사 태준전자는 최근 급격히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태준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방만한 경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죠. 지원은 DS그룹의 특별 고문이라는 위치에서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원은 우연히 태준의 아내 유나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어요. 마치 작은 구멍으로 물이 새어나가듯 회사 자금이 유나의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지원에게 경영의 모든 면을 가르쳤어요. 재무, 인사, 마케팅부터 최고 경영자의 결단력까지. 마치 오래전에 미숙에게 했던 것처럼 성우는 지원을 진정한 후계자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거지. 성우의 말은 지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지원은 이를 배우면서도 어머니의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그 편지들은 30년 동안 미숙과 성우가 주고받은 것들이었어요. 둘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였음을 알 수 있었죠. 한편 지원은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민호와 재회했습니다. 현재 금융조사관으로 일하는 민호는 유나의 횡령 증거를 모으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마치 오래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듯 지원의 계획은 천천히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원이 DS그룹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녀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졌어요. 직원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리더십에 감탄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다고들 했죠. 한편 태준의 회사는 더욱 급격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고 은행들은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어요.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조금씩 무너지듯 태준전자는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박성우와 함께 태준전자를 인수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태준전자의 부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채권자로서 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되죠. 박성우는 지원의 계획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내 어머니처럼 날카롭구나. 하지만 태준은 내 오빠야.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겠니? 지원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오빠는 어머니가 병상에 계실 때 한 번도 제대로 찾아뵙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민호는 유나의 횡령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명품 구매 영수증, 해외 계좌로의 자금 이체 내역,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가 수두룩했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증거들은 유나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급하게 지원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원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을래?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자. 지원은 태준의 갑작스러운 초대에 의아했지만 승낙했습니다. 민호는 걱정했어요. 조심해. 함정일 수도 있어. 태준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지원은 화려한 식탁과 값비싼 와인에 놀랐습니다. 회사가 파산 직전인데도 이런 사치를 누리고 있다니.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동안 1등석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것 같은 모순이었어요. 식사 중 유나는 태준 모르게 어머니의 골동품들을 팔아 현금화했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어차피 쓸모없는 것들이었잖아. 그걸로 내가 좋아하는 명품백을 샀어. 지원은 분노를 사귀며 미소 지었어요. 마치 뱀이 먹이를 노리듯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태준전자는 마침내 파산 직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직원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어요. 마치 폭풍우 속의 나무처럼 태준은 모든 방향에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절박해진 태준은 여동생 지원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DS그룹에서 일하면서 배운 거 있지? 우리 회사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지원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아는 투자자가 있어.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을 거야. 태준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어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죠. 정말? 당장 소개해줘.
지원이 소개한 투자자는 사실 DS그룹의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계약서는 겉보기에 관대한 조건이었지만 세부 조항에는 태준이 지분의 대부분을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급한 마음에 태준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한편 DS그룹은 창립 40주년 기념 갈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업계의 모든 중요 인사들이 초대되었고 태준과 윤아도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지원은 이 행사에서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갈라 당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지원은 마치 여왕처럼 행사장에 입장했습니다. 태준과 윤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지원이? 너 왜 여기서? 박성우 회장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DS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 회사의 공동 창업자였던 고 이미숙 여사의 딸, 이지원 부사장입니다. 태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충격에 빠졌죠. 윤아는 와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늦게 술에 취한 태준이 지원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DS그룹 창업자라고? 내가 부사장이라고? 그리고 오늘 내가 서명한 계약이 내가 배후에 있었던 거야? 지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아침 10시 박성우 회장 사무실로 오빠와 윤아 씨가 함께 오세요. 태준은 분노와 혼란 속에 비틀거리며 떠났어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도박꾼처럼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과 윤아는 DS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지원과 박성우 그리고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법정의 재판장처럼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앉으세요. 태준 씨, 윤아 씨. 박성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지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박성우 회장님이 병문안을 오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DS그룹의 공동 창업자셨죠. 30년 전 아버지의 강요로 표면적으로는 모든 지분을 포기하셨지만 비밀리에 30%의 소유권을 유지해 오셨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알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이었죠. 지원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것들은 윤아 씨가 태준전자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증거들입니다. 해외 명품 쇼핑, 부동산 투자, 비자금 조성까지 모두 회사 돈으로 이루어졌죠. 윤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건 불법이야. 사생활 침해라고. 민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조사관입니다. 모든 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윤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가면이 벗겨진 것처럼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래, 내가 돈을 썼어. 하지만 그건 태준이가 모자란 탓이야. 성공한 사업가라더니 회사를 망치는 꼴이나 보고. 그 무능한 어머니처럼. 태준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에 비로소 현실을 깨달은 듯했어요.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죠. 박성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 당신의 회사는 이제 법적으로 DS그룹의 소유가 되었어요. 윤아 씨의 횡령건은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지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오빠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오빠를 걱정하셨어. 그래서 나도 오빠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태준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빛을 발견한 것 같았죠. 오빠가 가진 모든 자산을 포기하고 윤아 씨와 이혼한다면 DS그룹 공장에서 1년간 일할 기회를 줄게. 가장 낮은 직급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일의 가치를 배우는 거야. 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존심과 허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윤아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왜 이혼을 해? 이건 다 음모야.
당신 가족의 음모라고. 민호가 조용히 일어나 유나의 팔을 잡았어요. 유나 씨, 이제 가시죠. 조사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은 유나의 히스테릭한 고함 소리와 함께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공허한 눈빛이었죠. 지원은 오빠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이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길 원하셨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여동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께도 널 무시했던 것도. 한 달 후, 태주는 DS그룹 제조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진정한 일의 가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지원과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이야기했죠. 마치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5년형을 선고했어요. 태주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죠. DS그룹의 창립 기념일에 지원은 박성우와 함께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사원증 이지원, DS그룹 부사장을 어머니 사진 앞에 놓았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꿈을 이어갑니다. 어머니가 시작하신 회사를 더 크고 따뜻하게 키울게요. 박성우는 미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숙아,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이는 너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가 될 거야.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박성우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원을 가르쳤어요. 회사 경영의 모든 비밀, 위기 대처법, 그리고 미숙과의 추억들까지. 6개월 후, 박성우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DS그룹의 회장직은 지원에게 승계되었어요. 장례식장에는 태준도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는 생산관리팀의 팀원으로 진정한 일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죠. 지원은 회장실 벽에 어머니와 박성우의 사진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분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정의로운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DS그룹은 이지원 회장의 지휘 아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꿈꿨던 세상,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기업으로 말이죠. 태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마치 오랜 어둠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햇빛을 본 사람처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원은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언젠가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가까워지길 바란다. 태주는 강한 척하지만 내면은 여린 아이였고 지원이는 조용하지만 내면은 강인한 아이였다. 두 아이가 서로의 강점을 배우길, 그래서 진정한 가족이 되길 바란다. 지원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약속할게요.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이지원은 버려진 어머니의 꿈을 이어받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